김현정의 뉴스 쇼. 이제 25시간을 넘어섰습니다. 실종자 2명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13명의 사망자를 낸 영흥도 앞바다 충돌사고 2명이 실종된 지 25시간이 지난 겁니다. 밤새도록 조명탄을 쏴가면서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실종자들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사고 영흥대교 교각 사이에서 2배가 충돌을 한 거죠. 주민들은 폭이 200m밖에 안 되는 협수로를 매일같이 큰 배와 작은 배들이 다투어 다니는 걸 보면서 이런 사고가 날 거라고 예감을 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역시 예견된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네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데 그게 내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어이없는 참사를 또 낳은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천 앞바다의 수온이 한 7, 8도 됩니다. 실종자들의 기적 같은 생환을 기원하면서 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낚싯배 밤새도록 실종자 수색을 했는데 성과가 없어요. 네,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인근 해역에서 밤샘 수색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예. 해경, 해군, 선박 38척 그리고 항공기 석 대가 투입됐고요. 특히 해경과 군은 사고 해역을 나눠서 조명탄 342발을 투하해서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거는 침몰한 낚싯배 선창 1호의 선장 오모 씨 그리고 낚싯객 이모 씨죠. 그렇죠. 사고가 난 배에는 모두 22명이 탑승했는데 이미 13명이 숨졌고요. 7명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해경은 날이 밝는 시점에 맞춰서 경비 함정을 보강해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재개합니다. 인명피해가 너무 컸어요. 구명조끼를 다 입고 있었다 그러고 출항한 지 9분 만에 난 사고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습니까? 선창 1호가 주변을 지나던 336톤급 급유선과 충돌해서 순식간에 침몰을 한 것인데요. 선창 1호는 10톤이 안 되는 9.66톤급 작은 배예요. 그러니까 배가 휙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선실 안에 있던 탑승객들이 배 밖으로 빠져나오기가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구명조끼도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경찰은 급유선이 제대로 전방을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체포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네요.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인터뷰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예산안 평행선입니다. 새 예산안 이미 법정 처리 시한 넘겼습니다. 회기 내에는 처리할 수 있는 건지 지금 그 가능성을 타진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9일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때까지는 처리가 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늘 오전 만나서 또다시 단판에 나서기는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진 게 없어서 걱정이네요.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 문제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증원 수에서 각 당의 입장차가 있는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500명, 국민의당은 9,000명,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6,500명 선이거든요. 여기에 일자리 지원 예산, 또 대기업, 법인세 최고구원 신설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이 모아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특히 큰데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네요. 오늘 아침에 우원식 원내대표랑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조찬 회동한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여기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보죠. 네, 최대 규모의 한미 공중 훈련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발사한 지 닷새 만인데 무력 시위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북한 도발이 고강도였던 만큼 한미 공중 훈련의 규모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우선 스텔스 전투기인 F-22 6대가 투입이 됩니다.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고 마하 2.5의 속도로 적진을 넘나들 수 있거든요. 6대가 투입됐어요. 또 다른 스텔스기 F-35A 그리고 또 장거리 전략 폭격기죠. B-1B 랜서도 투입됩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한미 공군 항공기의 수를 모두 합해보니까 230여 대에 달한다고 전해지고 있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22명이 탄 낚시여선 선창 1호가 인천 진도항을 출발한 건 어제 오전 6시쯤 출항 9분 만에 급유선이 왼쪽 선미를 들이받으면서 순식간에 배가 뒤집혔습니다. 13명은 선체 내로 진입 구조하였으며 나머지 7명은 표류 중인 것을 구조하였습니다. 나머지 2명을 찾기 위해 구조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있었던 낚싯배 전복 사고. 10톤이 안 되는 낚싯배와 300톤이 넘는 급유선이 충돌을 한 겁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교각 사이에 협수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폭이 200m밖에 안 됩니다. 큰 배와 작은 배가 하루에도 한 50척씩 그 교각 사이를 지나다녔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예견된 사고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명조끼 다 입고 있었고요. 안전교육도 다 받고 출발했다고 합니다만 승객들의 잘못이 아닌 거죠, 이건. 이렇게 안전 실수가 일어나다 보면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대형 참사가 예견된 거였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대부분의 사망자가 배 안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대피할 틈도 없이 익사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우선 7명의 생존자 중에 1명이 전한 당시 상황 좀 들어보시죠. 깜깜한 데서 갑자기 뭔가가 나타나는 그런 느낌으로 배 앞부분이 확 보이더니 그냥 왼쪽 선미를 들이받더라고요. 그 충돌하고 몇 초 안 있어서 다 튕겨져 나갔었습니다. 맞아. 저희랑 부딪힌 배를 향해서 계속 살려주세요라고 해서 그물 같은 걸로 해서 저희를 끌어올렸습니다. 저희가 살아도 죄인인 것 같고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픈데요. 배에는 레이더가 다 있을 텐데 그리고 당연히 이 앞을 보면서 천장들이 운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해난사고 전문가세요. 진교중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 연결을 해보죠. 진교중 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금 사고가 발생한 지 25시간이 넘어가는데 실종자 수색 작업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실종자 수색을 그 야간에 조명탄을 쏘면서 그 바다 위를 쭉 그 탐색을 했는데 예. 불행하게도 찾기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생존 여부는 차치하고요. 일단 구명조끼를 그 두 분이 입고 있었다면은 물 위로 떠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예, 발견이 그렇습니다. 안 되는 거죠? 이게 두 가지로 그 볼 수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그 선장분은 통상적으로 저도 낚시를 다녀봤지만 그 구명조끼를 잘 입지를 않습니다. 선장들은 보통 예, 구명조끼를 잘 입지를 않는다. 이유는 그 배 안에 조타실이 예. 협소하기 때문에 잘 입지 않고 또 한 분은 입었다 하는데 그 입었으면은 바로 그 오렌지색이기 때문에 예. 바다 색깔은 그 네이비 블루 아닙니까? 예. 배색이 오렌지색이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띄어야 되고 또 그 근처 해역이 망망대해도 아니고 바로 연안이기 때문에 아니죠.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22명이 출발할 때는 분명히 다 입고 있었대요. 확인을 했답니다. 네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는 뭐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뭔가 다른 이유로 잠깐 벗어놓은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입고 있었다면 반드시 떠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반드시. 예, 반드시 떠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명조끼는 그 생사를 불문하고 예. 물에 떨어지면은 그 부력에 의해서 반드시 뜨도록 돼 있고 뜬 것은 그 주변에 어선 헬리콥터 예, 또 그 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그래서 그 분들한테 쌍안경이나 또는 다른 어떠한 그 물체에 의해서 예. 분명히 눈에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군요. 반드시 떠야 되는 상황. 그럼 지금 이제 25시간이 지났는데 냉정하게 생존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보세요? 저는 뭐 거의 생존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이유는 그 통상적으로 그 섭씨 5도에서 10도 사이 그 해수 온도가 될 때 예. 생존 가능성이 2시간, 최대 훈련된 병사가 4시간인데 지금 그 사고 해역의 해수 온도는 7.5도에서 예. 8.5도씨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벌써 25시간이 지났는데 예. 생존 가능성보다도 10배 이상 지났기 때문에 저는 생존 가능성은 희박하다. 단 이분들이 떠밀려서
육지나 섬으로 갔을 때는 예. 가능성이 그렇죠. 있지만 예. 지금 그쪽은 육지나 섬 쪽도 다 수색이 가능한데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습니다. 뭐 기적 같은 생활을 지금은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네. 수색 작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네. 원인을 좀 보겠습니다. 뭐 날씨가 급변한 거 아니냐, 수로가 너무 좁았던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전문가로서 보실 때 종합적으로 볼 때 사고 원인 뭐라고 보세요? 저는 그 항해 부족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그 출항할 때 시정도 4km, 그 다음에 파도도 1 내지 1.5, 예. 그 다음에 비가 조금 내렸지만 날씨도 그랬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해상에서 그 기상이 돌변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연안 쪽은. 따라서 제가 보는 것은 협수로도 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예. 예,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라, 왼쪽으로 붙어서 가라. 다 GPS도 있고 배 레이더도 있는데. 잠깐만요. 레이더가 큰 배, 300톤급 큰 배야 있었겠지만 그 낚싯배 조그마한 배에도 있었을까요? 낚싯배도 당연히 레이더가 있죠. 그래요? 네네. 그럼 레이더로 서로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레이더를 활용을 했으면 다 봤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두 군데 다, 예. 큰 배나 적은 배 두 군데 다 레이더를 정확히 보지 않고 그냥 항해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주시하지 않고 연안이니까 좀 방심한 채 항상 지나다니던 길이니까 그냥 갔을 가능성. 네. 자, 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뭐 상황을 가장 정확히 아는 건 선장이겠습니다만 지금 작은 배의 선장은 실종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손님이죠. 그 생존자 증언이 그나마 실마리가 될 텐데요. 그 생존자의 증언 잠깐 다시 듣겠습니다. 그냥 새벽이었지 뭐 안개가 끼거나 그걸 때문에 뭐 시야가 안 보이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일단 저희가 출항을 해서 한 10여 분 정도 나갔는데 뒤쪽에서 배 모양의 불빛이 있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1, 2분 최 안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복이라는 자체를 느낄 새가 없이 저희는 튕겨 나갔기 때문에 진행 방향에서 왼쪽이요. 그러니까 왼쪽 뒷바퀴. 그쵸, 자동차로 따지면. 지금 생존자들의 증언 잠깐 들으셨어요. 이 생존자 말고도 대부분의 생존자들이 증언하는 게 똑같습니다. 뒤에서 큰 배가 오는 불빛을 봤다. 왜 저렇게 가까이 오지? 하고 1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들이받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결국 큰 배가 뒤에서 오다가 앞에 있는 작은 배를 발견하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은 셈이 되는 걸까요? 뭐 서로 충돌이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앞배도 큰 배가 뒤에서 오면은 예. 오지 말라 하고 탐조등을 비친다든지 또는 무전으로 부른다든지 또는 기적을 울린다든지 해서 피해가도록 내가 여기 있으니 피해가라. 예. 라는 적극적인 신호를 보내야 되고 예. 뒷배는 큰 배는 앞에 적은 배를 발견했을 때는 속도를 낮추고 예. 가까워지면 속도를 낮추고 또 오른쪽 왼쪽으로 변침을 해서 안전하게 통과하는데 둘 다 항해 부주의로 보여집니다. 항해 부주. 원래 원칙은 뭔가요, 대장님? 원래 교통에 관한 원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좁은 수로, 협수로를 지날 때 원칙은 뭐예요? 협수로를 지날 때 원칙은 안전 속도를 유지하고 배가 가까워지면 속도를 줄여서 예. 어떠한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 협수로를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 뒷배가 속도를 낮추고 가까워지면 또는 내가 너를 오른쪽 왼쪽으로 추월한다 하고 신호를 보내고 그러면 그 앞배는 자기가 가는 코스 즉 침로를 그대로 유지하고 가면서 예. 다른 배가 추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배가 큰 배한테 길을 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아닙니까? 우선 그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뒤에서 따라올 때 또는 마주칠 때 그러니까 배가 서로 마주보고 갈 때 교차할 때 예, 이런 때는 그게 적용이 되지만 같은 방향으로 갈 때 앞에 가는 배가 뒤에 큰 배가 온다고 피해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뒷배가 무조건 속도 줄이고 안전거리 유지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앞에 배도 적극적으로 신호 보내고 적극적으로 신호 보내면서 오지 말아라. 그래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너 조심해라. 예. 하고 기적 또는 탐조등. 예. 무전기로 계속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사고 원인은 대충 어떤 건지 이제 감이 잡힙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두 배가 충돌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두 배가 충돌을 했다고 해도 사망자가 이렇게까지 많은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게다가 사고가 나자마자 승객 한 명이 112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나자마자 충돌하자마자 112에 신고를 했고요. 이 승객은 살았습니다. 에어포켓 안에서 대피를 하는 상황 속에서 구조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리고 해경은 30분 만에 현장 도착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망자가 많았을까요? 네. 그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 유조선이 어선을 충돌했지 않습니까? 예. 어선 안에 이제 객실에 낚시하러 가시는 분들이 배가 부두에서 출항해서 목적지까지 갈 때는 선창에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그 안에는 배는 자동차하고 달라가지고 안전벨트도 없고 그렇죠. 그냥 쭉 가는데 앉아 계시는 거죠. 네, 앉아 계시는데 뒷배가 갑자기 들이받으니까 충격에 의해서 이분들이 배에 있는 구조물과 부딪혀서 외상도 생기고 또 정신도 잃고 그 상황에서 갑자기 좌연 선미 쪽 수면하에서 물이 차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정신도 몽롱한 상태에 갑자기 찬물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익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빠져나오기만 했었어도 사실은 30분 만에 해경이 왔고 또 급유선은 멀쩡합니다, 여러분. 300톤급 급유선은 멀쩡해서 바다에 떠 있는 사람들을 이 급유선에서 건져냈습니다. 구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선실 안에서 전복되자마자 물이 들어오고 정신 잃고 이 상황에서 익사할 수밖에 없는 이 안 좋은 상황으로 갔던 거라고 보여지네요. 아무쪼록 실종자 2명이 빨리 발견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황 지켜봐야겠습니다. 대장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교중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 우리가 기분 좋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글쎄요. 굉장히 무거운 얘기들이 많네요. 어제 큰 사고도 있고요. 또 정치 쪽을 바라보면 전국도 안개 속입니다. 네, 맞습니다. 행간에서 좀 다뤄보죠.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이틀이나 지금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3일이라도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오늘까지 지금 처리안이 미뤄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오늘이 4일이니까 이제 이틀이 지난 건데요. 자칫하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넘긴 국회.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김동연 부총리가요. 예산안 처리 무산된 직후에 한 말이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주말 내내 120이라고 하는 말이 회자가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실 직원들이 컴퓨터 비밀번호를 1202로 똑같이 걸어놓았다. 오늘 끝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버텼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이니까 예산실 직원들이 12월 2일까지 이 컴퓨터 사용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손 털고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시한 넘기면서 참 우리도 난감하다,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이제 표현한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국회 선진화법 만들어진 이후로는 계속 시한 내에 처리됐었잖아요. 네, 맞아요. 예산안이.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이유도 이 연말에 예산안 처리 때문에 맨날 몸싸움이 일어났잖아요. 맨날 1월 1일 넘기고. 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자. 그래서 2014년에 이제 법을 제정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처리 시한을 그 이후에는 몇 시간 정도 넘겼지만 그래도 다 대체적으로 맞아요. 이 법정 처리 시한 내 정도에 다 끝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거를 4년 만에 넘겼으니까 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번엔 예산안 처리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무원 증원 문제, 최저임금 인상분 4조 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 기초임금 아동수당 문제, 법인세, 소득세 인상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산 넘어 산인 쟁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당은 생사리 뜯기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고, 야당은 여당이 침대 축구를 하면서 버티고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은 공무원 증원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최대 쟁점은 그거죠. 지금 자유한국당 정구택 원내대표는 우리는 100%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짝 않겠다.
6,500명에서 700명 마지노선 그어놨고요. 국민의당은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늘릴 수는 없다. 이게 법정 시한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하면서 9,000명 마지노선 그어놨습니다. 보좌관은 잘만 늘리시더니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자,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지방선거 때문이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최대 쟁점 법안 중 하나였던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사실은 내용상에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 때 서로 간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기도 하잖아요. 예. 단 하나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년 지방선거 전에 실시할 것이냐, 그 직후에 실시할 것인가.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소한 여당 입장에서는 내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여당.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6월부터 따지면 한 10월경부터 실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이유는 왜 뭐예요? 이렇게 뒤로 미루려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예. 왜냐하면 지방선거 바로 한 달 뒤쯤에 이런 복지 공약들을 내세우게 될 경우에는 여당 후보들이 우리의 치적이다 이렇게 홍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선거에 활용될까 봐. 네. 그거 활용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 한 10월쯤에 예산을 배정해서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복지공약 시작 시점을 이렇게 10월에 시작하는 게 이게 말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방선거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렇게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기초연금 인상하는 뭐 내용은 다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기 가지고 일어나 했더니 거기에 선거가 깔려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또 지방선거 때문이다입니다. 두 번째도 지방선거 때문이에요? 네. 4년 만에 국회 선진화법까지 어기면서 국회가 특히 더 예산안 처리에 진통을 겪는 이유가 뭘까? 5구 대선의 연장선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각 당 대표를 한번 보십시오. 예. 누구죠? 한번 홍준표, 꼽아보세요. 안철수, 유승민. 세 분 다. 지난 대선의 대선 후보들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연일 대선 같았으면 대선 실패 책임지고 몇 년은 은인자중해야 될 정치인들인데 지금 모두 조기 복귀를 해서 각 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각 당 대표들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내년 지방선거 승리입니다. 역시. 여기서 실패하면 정치 생명도 끝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을 짠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기의 존재감, 색깔론을 최대한 드러내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 대 진보, 큰 정부론 대 작은 정부론 이런 프레임이 막 충돌하는 거고요. 예. 여기에 맞춰 예산안을 짜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예산안 합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역시 선거가 문제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 행간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도 다시 한번 지방선거 때문이다입니다. 뭐 세 가지가 다 지방선거 때문이라고요? 이번에 예산안 처리 시한을 만약에 넘기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예. 될까요? 그 후폭풍이 엄청나겠죠. 그러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려고 하겠습니까? 서로 간에 책임 떠넘기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지방선거 탓이죠. 그것도. 예.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국회의원 보좌관 문제, 세비 늘리는 문제 때문에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카통 예산 그리고 쪽지 예산 이런 거 지금 예산 넣으려고 막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결국은 다 지방선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벌점제라는 건요. 2009년에 학교 내 체벌을 전면 금지하면서 대체 수단으로 도입이 된 겁니다.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벌점 주고 칭찬받을 행동하면 상점을 준 후에 그 점수 누적에 따라서 단계별 조치를 취하는 이런 지도 방법인데요. 매를 들을 수 없으니까 상벌로 대신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적지 않아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 상벌점제를 없애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의 뺨을 때리는 이런 사건이 있었죠. 이 일을 계기로 상벌점제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도 크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양쪽이 팽팽합니다. 자, 듣고 판단하시죠.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의 의견 번호나 이름 소개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아주 적극적으로 교사나 학부모님들 의견들 보내주세요. 예. 이름 소개 없이 제가 의견만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내주십시오. 먼저 상벌점제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세요. 좋은교사운동의 김영식 정책위원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벌점제 지금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다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별로 선택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택해서. 어느 정도나 시행하고 있어요?
초기에 2009년도 처음 이제 도입됐을 2010년, 2011년 가면서 예. 거의 한 7, 80% 학교에서 시행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7, 80%에서. 네네. 그래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 일단 그 상벌점제를 없앤다라고 하는 게 상벌을 없앤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상벌을 점수로 해서 하는 걸 없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지도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예. 그거에 대해서 너 별점 3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도하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을 가진 학생인데 예. 그 학생에 대해서 그거를 점수화해서 너 이 행동 잘했으니까 너는 몇 점, 이 행동 못했으니까 너는 벌점 몇 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비교육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까 지적을 하시는 건 좋고 칭찬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걸 점수화하지는 말자.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학생들의 어떤 그 도덕성 발달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착한 행동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어떤 내면의 도덕적 기준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어떤 착한 일이 어떤 상점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나쁜 일은 벌점 받기 싫어서 하지 않는 거고 이렇게 되면 소위 이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기르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이죠. 아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점수와 그러니까 벌점 같은 게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더 그동안 억눌렸던 게 표면화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 교육적이지 않다 한마디로. 그렇죠. 또 타인의 어떤 시선에 의해서만 이렇게 움직이는. 시선이 있을 때만 잘하게 되고 되고 그렇지 않는 혼자 있을 때는 또 다른 나쁜 행동을 또 하게 되는 이런 어떤 도덕성 발달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폐해도 눈에 보이는 게 있었습니까? 실제 이제 시행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인데요. 예를 들면 바닥에 침을 뱉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선생님이 그걸 보시고 너 침 뱉었지? 너 벌점 3점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닦아. 그러니까 학생이 뭐라고 말하자면 저 벌점 받았잖아요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벌점 줘놓고 왜 닦으라 그래요? 벌점 받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점수 받는 걸로 그냥 끝내버린단 말이죠. 게다가 학교별로 어떤 상점의 항목은 굉장히 적고 벌점의 항목은 굉장히 세세하고 많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어떤 고등학교 봤더니 상점 항목은 17개, 벌점 항목은 33개, 거의 2배 차이가 나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상점을 잘 주진 않습니다. 주로 벌점을 많이 주는 거죠. 상은 잘 안 주고. 이 상벌점제가 주로 학생들을 좀 통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제 이용된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그 학생자치회 임원들에게 학생들에게 상벌점제를 줄 수 있는 권한을 주었던 학교들도 있습니다. 학생한테 학생이 학생을 평가해라? 그렇죠. 옛날에 어떤 선도부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 어렸을 적에 반장이 나와서 떠든 아이 이름 적고 이렇듯이.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끼리 서로 그런 감시하는 관계가 되고, 그러면 이제 학급 공동체나 이런 친구 관계가 깨지게 되는. 또 서로 막 감시하는, 늘 이렇게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아야 되는. 오호 감시 반증. 그런 환경 속의 아이들을 교육하게 된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지금 문자가 많이 들어와요. 교사분들의 문자, 제가 아까 익명으로 소개하겠다고 했더니 교사분들이 문자 많이 주시는데 한 분은 학교 와서 가르쳐 보세요. 하루 만에 포기하고 가실 겁니다. 도대체 그럼 지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런 문자 어떻습니까? 이거라도 있어야 한다는 문자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상벌점제,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상벌점제를 없앤다라고 하는 게 그 학교에서 어떤 아이들 생활을 지도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나 수단을 없애자라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이제 이분의 지적은 이분의 말씀은 뭐냐면 그냥 말로만 지적하면 애들이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그 중요한 게 학교가 일방적으로 만든 규칙에 대해서 상벌점 점수를 매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 스스로 자기가 살아가던 생활 규정을 민주적으로 함께 만들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 자기들의 생활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학교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을 경우에 어떤 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어떤 약속들이 일단 만들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바닥에 침을 뱉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닦고 반성문 하나 쓴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시키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반성문 쓰는 것과 점수 주는 건 다르다고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행동에 대해 자기 생각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기회라도 주는 건데 반성문 쓰는 건. 그리고 실제로 어떤 학생이 잘못했으면 불러가지고 그 침을 뱉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침을 뱉는 일을 예로 드는데 침을 뱉었던 그 행위가 어떤 타인에게 또는 우리 학교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보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개선하게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하자는 얘기지. 알겠습니다. 그 수단으로서 점수를 활용하자는 그걸 갖다 우리가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분은요. 체벌도 안 되고 퇴학제도마저 없어져서 지금 학교가 무법천지다. 학교 지도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현실을 분명히 좀 인식해야 된다라는 이분도 교사 같아요. 이런 지적도 네네. 있거든요. 너무 네네. 이상적인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쳤을 때 예. 그렇게 불러서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학생들이 말을 좀 잘 듣는 경우들이 있고 사실 그러니까 최근 생활지도가 어려워진 이유가 예, 예. 저는 그런 상벌점제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예. 그렇게 그 지도하는 그 교사들에 대해서 그 권위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최근에 뭐 흡연하는 학생 지도하는 교사에게 뭐 학생이 욕설하고 대드는 일들도 있었고, 뺨을 때리는 일도 있었어요. 그렇죠. 선생님. 또 학부모가 찾아와서 막 무례하고 막 거칠게 항의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 예. 그런 학생들 경찰에 우리가 신고해서 체포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퇴학 조치도 할 수 있고요. 또 교사가 학부모 딱 소환하면 예, 예. 반드시 의무적으로 학교에 와서 지도를 받고 가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네네. 예, 그런 문화가 먼저 선행되는 게 중요하다는 네네. 말씀 여기까지 먼저 네네.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교사 운동의 김영식 정책위원장 상벌점제 이거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 들었습니다. 이어서 상벌점제 유지해야 된다 이거라도 라는 쪽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김재철 대변인 연결을 해보죠. 김재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서 들으셨지만 네네. 이 상벌점제 유지하는 게 상당히 비교육적이다. 실효성도 떨어지고 오히려 사회에 나와서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따라서 없애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방금 이제 앞서도 이렇게 몇 가지 사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쉽게 보면 이제 그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지도를 할 만한 수단이나 이런 방법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자기가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고 또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재를 해주는 그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사전에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고 또 헌법을 준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상벌점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근데 이제 앞에서 선생님께서 앞 선생님이 지적하신 건 뭐냐면 지적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잘못한 건 거기서 따끔하게 지적해야 되고 잘한 거는 뭐 아주 칭찬해줘야 되지만 그걸 네. 점수화하는 순간 예를 들어 침 뱉은 아이 아까 드셨잖아요. 네. 아니 내가 벌점 받았는데 침을 왜 닦아야 돼요? 아이들이 이런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침을 뱉었으니까 네가 청소를 해라 했을 때 그 아이가 그 말을 들으면 좋은데 예. 대부분 아이들은 보면 그렇게 해갖고는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벌점제로 이어지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지금 학교 상황이 뭐냐면 예. 선생님이 분명히 왜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는 선생님도 처음부터 상벌점제를 주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선생님들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요. 기분이. 가능하면 아이하고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하고 항상 수업을 하고 부대끼고 또 앞으로 나가서 큰 어른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인재를 키우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데 예. 누가 처음부터 상벌점제를 주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지금처럼 아까도 숫자 나왔지만 말로 했을 때 어느 쪽으로 했을 때 그와 같은 지도 내지는 또 개선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상벌점제가 나왔고요. 물론 지금은 안 왔지만은 과거에는 또 체벌도 과거에는 체벌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안 하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체벌이나 상벌점제와 같은 이와 같은 제도적인 시스템이 들어왔을 때는 나름대로 언어적인 한계 내지는 자율적인 개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스템이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거꾸로. 네. 예, 반성문 쓰기 같은 뭐 이런 식의 대안은 어떻게 생각해요? 상벌점제 없애는 대신 반성문을 쓰게 하면 좀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지 않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예.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나오는 사례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케이스도 많고요. 다양하죠. 그러면
학교에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학교는 상벌점제가 잘 맞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교는 또 반성문을 쓸 수 있고요. 또는 그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자율성을 주자는 말씀이세요. 학교마다. 예, 뭐냐면 무조건 상벌점제를 도입하면 안 된다라고 교육청이 나서가지고 없애는 이런 조치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안 맞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그 학교 문화에 맞는 것을 선택하게 해달라. 지금도 보니까 일부 학교는 지금 어제 지난번에 언론 보니까 지금 서울시 같은 게 한 70% 정도만 상벌점제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마 이제 학교에서 어느 정도 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학생을 지도하고 이런 쪽으로 아마 좀 볼 수가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청취자 한 분은 이런 말씀 주셨어요. 북한도 아니고 규정 어긴 아이들을 신고하면은 거기다가 뭐 벌점을 준다. 이런 거는 인성 망가뜨리는 길이다. 좀 길게 보자라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렇게도 이제 볼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두 가지 측면입니다. 뭐냐면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지금 많이 배우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의 질서나 규칙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인내하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제재를 통해서 너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배울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아마 사회 내지는 국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을 지도하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래도 내 주위에서 아이가 잘못하면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다 이러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럼요. 근데 지금은 국민들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감히 아이들을 지금 이야기를 못해요. 큰일 나거든요. 지금 제일 웃은 말이 뭐냐면 길을 가다가 만났을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중학교 2학년이라고 그래요, 보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선생의 그림자를 밟아서는 안 돼. 지금은 선생이 학생들의 그림자를 밟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잠깐만요. 저 교총 대변인님. 그 교권 침해 얘기 나온 김에 진짜로 그 정도로 심각해요? 이거 아주 극단적인 사례들만 우리가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맨 처음에 초입 부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부산에서 뺨 때린 사건. 학생 지도 과정에서 불만 있다고 선생님을 가서 뺨을 때리고 그것도 복도에서 다 보는 앞에서 지각한 아이 혼냈더니 학생이 선생님 뺨 때린. 지금 뭐냐면 중요한 건 이거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과거에 비하면 교육 환경이나 여건도 상당히 좋아지고 의식도 많이 지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과거보다 학교 폭력이라든지 교권 사건 이런 게 더 안 나야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더 교권 침해라든지 학교 폭력 이런 게 더 많이 나요. 실제로 교권 침해 사례가 많다는 말씀이세요, 현실에서도. 그 얘기는 뭐냐면 또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상벌점제 같은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없었죠. 주로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다 이러고 학교 내에서 이야기를 하면 말을 듣고 했는데 지금은 환경도 좋아지고 의식도 많이 올라갔지만 오히려 더 학교 폭력이나 안 좋은 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언어만 가지고는 제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그걸 좀 기록하고 좀 해주는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30초 남았는데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주관적으로 상점과 벌점을 주다 보니까 뭐 일부겠지만 어떤 선생님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오히려 상벌점 폭력을 당할 수도 있다. 너무 주관적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요, 아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학교별로 케이스도 많고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선생님께서 그렇게 할 때는 아마 기본적으로 말이라든지 다른 걸 해보다가 안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로 아마 좀 상벌점제를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을 좀 믿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에서 올바른 교육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생활 지도를 선생님들께서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신뢰를 가지고 좀 지원해주면 이와 같은 논의는 좀 많이 좀 줄어들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견들이 활발하게 들어오네요. 교사이신 분들 제가 실명 얘기 안 합니다. 교사라고 표현하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학부모님들 학부모라고 표현하고 보내주십시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벌점제 이거 폐지해야 되나 유지해야 되나 양쪽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한 주간
주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벌써 12월 4일이에요, 이 대표님. 네. 아이들이 그 크리스마스에 산타 선물 기다릴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군대를 간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산타 선물 걱정은 안 하시겠지만 그럼요. 연말 되면 그래도 가족들끼리 뭐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 주고받고 이런 것들 어떻게 하세요? 어떠세요? 저는 뭐 선물을 많이 주고받는 편은 아닌데요. 네. 그래도 있죠. 연말 연시에. 있죠. 꼭 챙겨야 될 분들. 네. 혹시 그럴 때 네. 김영란법 좀 신경 쓰이세요? 아무래도 뭔가 선물을 해야 되는 이럴 때. 그럼요. 신경이 쓰이죠. 혹시나 받는 분들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또 저 역시 네. 받을 때 확인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김영란법 대상이냐 아니냐. 저는 아니기 때문에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여론조사기관 사장은 아닙니다. 네.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네. 지난 추석엔 어떠셨어요? 좀 신경 많이 쓰셨어요? 그럼요. 저는 이제 주는 입장에서는 확실히 좀 신경이 쓰였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받는 입장에서도 이제 물어보지 않는 분들은 그 무게감이 확실히 좀 줄어들었죠. 선물을 받을 때 옛날에 무거운데 좀 많이 가벼워진 느낌. 자, 여러분 권익위에서요. 지금 김영란법 개정을 저울질하고 있죠. 일단 1차 표결은 부결됐습니다. 뭐였냐면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는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는 10만 원까지 상한선을 올리자. 요거 가지고 표결 붙였는데 부결됐고요. 그러자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똑같은 걸 다시 올릴 수는 없게 되자 정부에서 내놓은 안이 뭐냐면 농축수산물 10만 원 올리는 대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줄이겠다. 요런 안. 요 안을 가지고 12월 11일에 표결에 붙입니다. 두 번째 표결입니다. 저희 이 대표님 네. 금요일에 요거 가지고 저희가 토론을 했어요. 네. 찬반 토론을 한 후에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은 현안 유지 쪽이 좀 많았습니다. 네. 경조사비도 건드리지 말고 농축수산물도 건드리지 말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리얼미터에 여쭌 거예요. 국민 여론 조금 더 폭넓게 조사해보자. 네.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네, 저희가 지난 금요일 12월 1일 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9,323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6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506명이 응답했습니다. 5.4%의 응답률이었고요. 예.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예.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부결된 청탁금지법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 개정안을 재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식사비 한도액 3만 원과 선물비 5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경조사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까지만 허용하되 농축수산품과 화훼에 한정해 선물과 경조사비를 10만 원까지 허용하는 것인데요. 예. 선생님께서는 이와 같은 청탁금지법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자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오늘 보셔야 될 것이 그냥 농축수산물만이 아니라 농축수산물 올리는 대신 경조사비를 5만 원으로 줄이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서 어떻게 나왔을지 잘 모르겠어요.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63.3%로 나타났고요. 반대한다는 의견이 27.5%로 대략 2배 이상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개정안에 찬성한다. 네.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가 63.6%. 네. 반대한다가 27.5%로 나타났는데요. 27.5% 2배 넘게 차이가 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찬성하는 편 41, 매우 찬성 22.3%, 예, 합쳐서 63.3이었고요. 반대는 반대하는 편이 13.9, 매우 반대가 13.6, 합쳐서 27.5%. 2배 이상 찬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지난 금요일에 저희 청취자 문자만으로 봤을 때 여론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27일 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가결 정족수 1명이 부족해서 이제 부결이 된 이후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모양새가 좋지 않게 부결이 됐다. 권익위원장이 그때 국회에 이제 출석하면서 이 1명이 부족해서 이제 전원위에서 부결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낙연 총리가 내년 설 연휴 이전에 김영란법을 손질해서 농축수산업계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는데 그런 보도가 전해지면서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좀 관심을 이제 갖게 됐다. 근데 이 정책적인 이슈가 정치적인 이슈로 좀 전환되는 과정. 네, 그래서 현 여권 지지층에서 관심을 갖고
이 개정안의 구체적인 면까지 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분석해 보면 실제로 그래요. 대통령 지지층,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쪽에서 찬성이 많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찬성이 6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정의당 지지층이 62.1%,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그보다 낮은 59.7%가 찬성을 했고요. 바른정당 58.3%. 결국에는 이낙연 총리의 입장 관련 보도 그리고 사실 그와 관련해서 지난 8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탁금지법 관련한 연구 결과와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는데요. 그와 관련된 보도도 또 몇 달 만에 다시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이 좀 우호적으로 바뀐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조사비를 5만 원으로 줄인다는 점을 저희가 질문 과정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 기준이 강화된 측면도 일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강화로 보신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현안보다 더 강화된 거 아니에요? 경조사비가 5만 원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다. 1차 개정안보다는 2차 개정안이 강화된 측면이 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제 지난번 조사보다는 많이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63.3%가 개정 찬성, 27.5%가 반대.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 직업별로 하나만 더 언급을 하면요. 농림축산업 종사자들은 무려 80.9%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도 71.4%가 찬성을 해서 실제 이 청탁금지법 도입 이후에 굉장히 많이 어려워진 이 농림축산업 종사자들 볼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그동안에 많이 어려움을 호소했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고통을 많이 호소해왔던 측면이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찬성 쪽으로 많이 쏠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이렇게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해 조사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대통령 지지도 가보죠.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2주 동안의 상승세를 마감하고 소폭 하락한 71.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대비 1.5% 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추이 기록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추이 70.3, 70.1, 71.6, 73을 지난주에 찍었고 71.5로 다시 떨어진 이 원인은 어떻게 보세요? 주초 중반까지 김관진, 임관빈 구속 적부심 석방 이후에 보수층이 일부 이탈한 측면이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제 주 중반에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평상시 같았으면 더 떨어질 텐데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에 일간으로 보면 긍정평가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니 미사일 발사하면 이게 안보 문제고 안보 이슈 터지면 늘 대통령 지지도 떨어지기 마련이었는데 어떻게 영향을 안 받았어요? 이번에는 미사일 발사 2분 만에 첫 보고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사전 징후를 포착해서 대응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고요. 또 대응을 잘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서 플러스 요인이 됐단 말씀이에요? 한미 정상간 통화도 도차례나 이루어졌죠. 그렇죠. 관련해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이게 어쨌든 조금 떨어진 이유는 그러면은 구속 적부심 석방 이게 제일 결정적이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또 문 대통령 내란죄 형사 고발 주장 논란이 있었죠. 그러나 보수층이 주초까지는 조금 결집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주 중후반 들어가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 그다음에 또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금 사적 유용 보도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서 주 후반에는 상승을 했는데 주간 집계 전체로는 1.5% 하락한 71.5%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0.2%포인트 오른 52%, 자유한국당은 1.2%포인트 오른 17.6%, 바른정당이 0.3%포인트 빠진 5.2%, 정의당이 1%포인트 빠진 5.1%, 국민의당이 0.1%포인트 오른 4.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빠졌었는데 이번 주에 회복한 건 무슨 이유일까요? 아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설명했던 부분과 이제 맥을 같이 하는데요. 주초에는
김관진, 임관빈 구속 적부심 석방 관련된 소식. 예. 그다음에 수요일에는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 예. 이런 안보 이슈에는 한국당이 지지율이 항상 올라갔는데요. 주반에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정보원 전 원장들의 자금 사적 유용 보도 등이 이어지면서 주반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네, 이번 조사는 지난 월요일인 11월 27일 27일부터 12월 1일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5,584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19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5.5% 응답률, 조사 방법은 같았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 청취자들께서요. 조금 전에 저희가 상벌점제 가지고 뜨겁게 얘기하고 문자가 지금 상당히 저 학부모입니다. 학생입니다. 교사입니다 하면서 들어오고 있는데 한 분께서 이거 한번 여론에서 돌려달라. 상벌점제 폐지냐 유지냐.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한번 해보죠. 이거는 이제 또 우리 둘째 아들이 직접 이해 당사자였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의견 보내주세요. 하나 더는 뭐냐면요. 그 노키즈존 있잖아요. 노키즈존이 또다시 요즘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스키즈존이라는 게 또 생겼거든요. 그거 관련해서도 한번 돈 돌려달라. 주문이 많습니다. 숙제 가득 안고 가시네요. 이택수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여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김영란법 두 번째 표결 앞두고 여론조사 돌려봤는데요. 5754님은 김영란법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350 그대로 하자. 왜 안달이냐 하셨고요. 송정호님은 더 강화하자. 공무원만 아니라 일반 회사원에게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객이 고객사 그러니까 갑인 이제 회사들이 있죠. 거기에 축의금, 부의금 강요하는데 아마 아주 힘듭니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은 항상 이렇게 의견이 좀 강화 쪽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어쨌든 개정하자는 쪽. 그러니까 그걸 또 강화로 받아들이신 여론도 많답니다. 정조사비를 줄이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나왔네요. 상벌점제 관련해서 아주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익명으로 소개하겠다고 했죠. 학부모님. 박모 씨입니다. 우리 애들 다니는 학교는요 이미 2년 전에 없앴는데 아무 문제 없더군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면 학폭위에서 다 걸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벌점제 폐지 찬성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중학교 교사입니다 하시면서 한 분이 보내셨어요. 생활지도 2년째 하면서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 상황에서 상벌점제마저 사라지면 도대체 어떻게 생활지도할지 눈앞이 캄캄하다. 지금 교사분들 문자는 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생 문자 하나 볼게요. 임석훈님 학생입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상벌점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나마 상벌점제가 있어서 아이들의 나쁜 행동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문자 고맙습니다. 7342님은 학부모입니다 하면서 보내셨는데 이분은 제가 익명으로 하기로 했는데, 7342님 의견 소개 안 하고요. 다른 학부모님 의견 소개하겠습니다. 상벌점 규정은 학생 대의원 회의를 거쳐서 확정됩니다. 학생이 참여한다는 의미다라서 이분은 참석한다는 말씀이세요. 반면에 반대하는 학부모님은 교사들 편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지도할 수 있다는 의견. 자,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심각하군요. 저는 사실은 이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문자가 많이 들어올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의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로도 들려요. 예를 들면 학부모가 교사를 마음껏 만나가지고 아이의 문제를 상담하고 심도 깊게 논의하고 교사가 학부모와 함께 집으로 가서 집에서 아이를 만나보기도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거는 뭐 촌지 문제 때문에 일찌감치도 안 된다고 했던 거라 끊겨놓고 그다음에 이제 방법은 때리는 건 또 안 되니까 상벌점제가 나왔는데 결국은 학교가 정상화되지 못하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짜내도 역시 문제는 남는 거군요. 참 그래요. 참 안타까운 현실. 이 이야기 문자 더 보내주시고요. 우리는 그 사이에 기자 수첩 가보죠. 네. 뭐가 좋으셨어요? 베트남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언제 다녀오셨어요? 어제 막 도착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궁금했던 문제도 있어서 잠시 여행 삼아 살피고 왔는데 베트남이 한국형 원전을 짓기로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베트남 원전 건설이 무산되고 말았다는 보도가 11월 중순에 있었습니다. 네. 문제의 시작은 문화일보가 11월 10일 날
이창건 원자력문화진흥원장 인터뷰를 실으면서 이제 문제가 됐죠. 원자력 이분은 이제 전문가시죠. 예. 전문가시죠. 예. 그렇죠. 국내 원자력 1세대 원자력과 함께 한 50년을 함께 해오신 분인데 예. 이분이 이제 늘 원자력 발전소보다 인류 역사상 안전한 건축물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걱정 없다 늘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죠.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한국 원전 수출 산업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 대답이 베트남의 최신 원전 소식을 정보통으로부터 들었다. 베트남이 신규 원전 10기를 2028년까지 짓기로 했는데 대상국에서 한국을 유력하게 검토하다가 우리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배제했다고 하더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산업통상자원부가 깜짝 놀라서 반박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어떻게요? 베트남은 전력 수요가 줄어들면서 또 재정이 너무 부담스럽고 안전성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원전 건설을 중단한 거고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가 공동으로 검토하던 중부 원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건 2030년까지 준공하려고 했던 건데 이것도 역시 현재로서는 무산된 상태다. 2017년 5월에 출범한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현 정부 탓이다. 아니다. 현 정부 이전에 이미 벌어졌던 문제다. 이제 이게 옥신각신하는 상황인데 팩트 체크가 좀 됐습니까? 예, 뭐 자료도 좀 검토를 하고 베트남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베트남이 추진 중이던 닌투원 프로젝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2010년 6월에 발표한 닌투원 프로젝트인데 베트남은 수력 화력 발전소에 이제 위전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쪽으로 가자. 화력은 아무래도 공기를 많이 해치는 것 같고. 그게 그러니까, 닌투원 프로젝트.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한 4기만 지을까 하다가 10기를 짓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이 이제 달라들었죠. 군침이 막 이제 흐르죠. 이 사업은 그래서 1차로 러시아, 일본 컨소시엄이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미. 그래서 타당성 조사 끝내고 러시아는 실제로 착공에 들어가는 단계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데 늦어지면서 지난해 2016년에 문제는 베트남 제12차 공산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가 싹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그동안 고민해오던 원전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을 짓겠다. 지금으로 봐서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국가에 돈이 없다. 그리고 안전성은 계속해서 문제 아니냐. 러시아도 큰 사고, 일본도 큰 사고. 그렇죠. 그때 마침 또 2016년에 우리 고리 원자력 발전소 비리 문제들이 막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재정 악화를 더 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원전 도입에 부정적이고 국회가 여야 일치로 결의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베트남 국회가. 그러고 보니까 진짜 베트남에 우리 원전 수출한다는 거는 오래전부터 계속 듣던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베트남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 2011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회의에서 논의를 했고 그러니까 2010년에 베트남이 발표한 걸 우리가 따냈다는 거는 말이 좀 안 되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2013년에도 베트남을 방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원전 협력을 정상 선언문에 집어넣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30년까지 이 계획이 쭉 가니까 마지막 끝쯤에 한 2개 정도는 우리가 따내자. 한 12개, 10개 정도에서 2개는 우리가 하자. 이것만 해도 한 12조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우리는 협력 관계를 논의하다가 끝났지만 문제는 러시아, 일본은 황당하죠. 2010년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해서 2014년에 착공해서 2020년에 완공을 짓는다고 지금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다 중단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일본 마이니치 신문 보도를 보면 아베 정권이 엄청난 치적이라고 선전했는데 이제와 무산되면은 아베 정권의 타격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베 정권은 인프라 수출을 성장 전략의 하나로 설정하고 원전 사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고 베트남 원전 수주가 이 후쿠시마를 극복하고 드디어 원전을 따냈다. 계약을 따냈다 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무산된 거죠. 가보니까 문제는 베트남이 아직은 전력이 부족합니다. 자기네는 뭐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그러지만 그래서 다시 원전을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제 몇 년 뒤에 또 한번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그때 우리는 원전 쪽을 추진할 것이냐 태양광 수력 발전소 쪽을 더 추진할 것이냐 베트남도 원전으로 갈까 태양광 수력으로 갈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트남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원전 쪽을 수출해야 되나 태양광 수력 쪽을 수출해야 되나 뭐 둘 다 하면 더 좋고요. 이런 식으로 전략적 목표를 가져가야죠.
하여튼 베트남 다녀오시면서 내린 결론은 그 우리 때문에 베트남 원전, 우리가 탈원전 선언하면서 네. 베트남 원전 취소됐다는 거는 가짜 뉴스였다. 완전히 가짜 뉴스입니다. 이거 하나 확인하고 오셨네요. 예. 잘 다녀오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상욱 대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 옷깃에는 빨간 열매 배지가 달리고요. 광화문 광장에는 빨간 온도탑이 세워지죠. 사랑의 열매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모은 따뜻한 마음의 상징들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1호 기부자는 문 대통령이었고요. 문 대통령으로부터 기부금을 전달받은 사람은 최시라 씨였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로 최시라 씨가 활동하신 지 벌써 19년째라 그럽니다.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9년. 이 정도면 사실 진정성이 제대로 느껴지죠. 오늘 화제 인터뷰 참 반가운 목소리 배우 최시라 씨 만나보겠습니다. 최시라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디오에서만 듣다가 이렇게 함께 출연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시라 씨도 예전에 라디오 DJ 하신 적 있지 않나요? 네, 저 예전에 SBS에서 그대곁에 최시라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을 한 1년 반 정도 했던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KBS에서 최시라의 영화음악실 맞아요.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라디오로 듣는 이 목소리가 굉장히 정감이 있어요. 우리 김현정 앵커만 할까요? 자, 이렇게 덕담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훈훈하게 최시라 씨와 만났습니다. 오늘은 근데 DJ 최시라, 배우 최시라 아니고요. 네.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 최시라 씨로 나오신 거예요. 아니 19년째 하고 계세요? 네, 19년째고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만 19년이 되고 20년으로 넘어가게 되는 해예요. 아니 최시라 씨가 배우 생활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85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고교생 일기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예. 3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30 몇 년 기간 동안 20년을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 뭐랄까 그냥 친구같이 정말 함께 해온 것 같아요. 사랑의 열매는. 그러면 연말 되면은 남들은 뭐 크리스마스다 새해다 이럴 때 최시라 씨는 은근히 부담도 되시겠어요. 올해는 또 얼마나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가 올라갈까 이런 것들. 근데 정말 이렇게 그 온도탑이 항상 100도를 넘어서서 목표에게 모자르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은 초과하는 거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정성이 다 모아져서 대단하다 싶어요. 그래요. 올해도 사랑의 열매 첫 모금이 지난 20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부자가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네. 예. 문 대통령이 최시라 씨의 그 사랑의 열매 배지를 많이 쳐다봐서 그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약간 크리스탈 소재로 해서 반짝이는, 또 이제 이번에는 또 이렇게 크리스탈로 바꿔서 달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보시더니 이제, 아니, 뭐가 반짝반짝거리고 이제 눈에 띄고 좀 크거든요, 얘가. 신기하셨어요, 그게. 그랬더니 임종석 비서실장이 옆에서, 이거 최시라 씨가 달아서 변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농담을 또. 그렇게 또 센스 있게 최시라 씨가 달면 보석으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랐죠. 너무 웃음보가 터져서 그 다음에 환담이 너무 편안하게 또 얘기를 나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훈훈했네요. 예, 첫 기부자의 기부금 전달식이 아주 훈훈했기 때문에 올해는 온도탑의 온도가 100도를 금방 박차고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저도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최근에 사실은 좀 안 좋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영학 사건이 벌어지면서 기부 포비아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아니 기부 이거 해도 되는 거야? 내 돈이 제대로 쓰이는 거야? 이거 의심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네. 기부를 19년 동안 홍보대사 하셨던 분으로서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때 환담할 때도 문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국민들의 이 마음은, 이웃과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열심히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투명하게 내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겨우 내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곳곳에 있는 사랑의 열매를 찾아주시면
너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최시라 씨, 지금도 활발하게 배우로 활동하고 계십니다만, 네. 꼭 한번 내가 이런 역할은 해보고 싶다 하는 배우로서의 꿈? 마지막 질문은 우리 배우로서 질문 드리죠. 배우로서. 예. 남들이 안 해봤던, 머리를 예전에 그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삭발을 하는 그런 역할도 괜찮을 것 같고. 삭발을요? 최시라 씨가 긴 머리가 트레이드마크인데? 네, 그런 역할 또는 이제 특수분장을 통해서 제가 아닌 것 같이 그 샤를리즈 테론의 했던 몬스터의 그런 역할. 그럼 아직도 그 로맨스 멜로물의 여주인공 최시라를 상상하면서 좀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포기 못하겠는데요. 참 월요일 아침부터 유쾌합니다. 유쾌한 대화, 유쾌한 이야기. 최시라 씨. 네. 그냥 보내드리기 조금 서운한데 저희가 오늘의 노래라는 코너가 있어요. 이 뒤에. 네. 최시라 씨의 신청곡을 오늘은 좀 특별히 받아보겠습니다. 신청곡. 네. 감사합니다. 신청곡 안 그래도 하고 싶었는데. 그래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요. 생각해보니까요. 2년 전쯤에 남편이 11년 만에 발표한 곡이 있어요.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 신청해야 되지 않을까. 남편 김태욱 씨의 노래. 네, 그래서 이 겨울 감성이고 하니까 김태욱의 마음에는 그대가 살고 있나 봐. 이 노래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김태욱 씨 지금 눈물 흘리시겠는데요. 눈물 흘릴까요? 여기서 그대란 꼭 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그대가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고 물건도 될 수 있고 인생이 또 될 수 있고 하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보 사랑해 한마디 하세요. 그럼 나온 김에. 그래요? 전 여보란 말은 좀 못하고요. 여기까지도 자기 사랑해 이렇게 할게요. 최시라 씨 행복하시고요. 오늘 유쾌한 시간 김현정의 뉴스 쇼. 이제 25시간을 넘어섰습니다. 실종자 2명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13명의 사망자를 낸 영흥도 앞바다 충돌사고 2명이 실종된 지 25시간이 지난 겁니다. 밤새도록 조명탄을 쏴가면서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실종자들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사고 영흥대교 교각 사이에서 2배가 충돌을 한 거죠. 주민들은 폭이 200m밖에 안 되는 협수로를 매일같이 큰 배와 작은 배들이 다투어 다니는 걸 보면서 이런 사고가 날 거라고 예감을 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역시 예견된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네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데 그게 내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어이없는 참사를 또 낳은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천 앞바다의 수온이 한 7, 8도 됩니다. 실종자들의 기적 같은 생활을 기원하면서 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낚싯배 밤새도록 실종자 수색을 했는데 성과가 없어요. 네,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인근 해역에서 밤샘 수색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해경, 해군, 선박 38척 그리고 항공기 석 대가 투입됐고요. 특히 해경과 군은 사고 해역을 나눠서 조명탄 342발을 투하해서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거는 침몰한 낚싯배 선창 1호의 선장 오모 씨 그리고 낚싯객 이모 씨죠. 그렇죠. 사고가 난 배에는 모두 22명이 탑승했는데 이미 13명이 숨졌고요. 7명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해경은 날이 밝는 시점에 맞춰서 경비 함정을 보강해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재개합니다. 인명피해가 너무 컸어요. 구명조끼를 다 입고 있었다 그러고 출항한 지 9분 만에 난 사고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습니까? 선창 1호가 주변을 지나던 336톤급 급유선과 충돌해서
순식간에 침몰을 한 그러니까 것인데요. 선창 1호는 10톤이 안 되는 9.66톤급 작은 배예요. 그러니까 배가 휙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선실 안에 있던 탑승객들이 배 밖으로 빠져나오기가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구명조끼도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경찰은 급유선이 제대로 전방을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체포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네요. 예,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인터뷰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예산안 평행선입니다. 새 예산안 이미 법정 처리 시한 넘겼습니다. 회기 내에는 처리할 수 있는 건지 지금 그 가능성을 타진해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9일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때까지는 처리가 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늘 오전 만나서 또다시 담판에 나서기는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진 게 없어서 걱정이네요.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 문제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증원 수에서 각 당의 입장차가 있는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500명, 국민의당은 9,000명,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6,500명 선이거든요. 여기에 일자리 지원 예산, 또 대기업, 법인세 최고구원 신설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이 모아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특히 큰데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네요. 오늘 아침에 우원식 원내대표랑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조찬 회동한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여기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들의 증언 잠깐 들으셨어요. 이 생존자 말고도 대부분의 생존자들이 증언하는 게 똑같습니다. 뒤에서 큰 배가 오는 불빛을 봤다. 왜 저렇게 가까이 오지? 하고 1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들이받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결국 큰 배가 뒤에서 오다가 앞에 있는 작은 배를 발견하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은 셈이 되는 걸까요? 뭐 서로 충돌이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앞배도 큰 배가 뒤에서 오면은 오지 말라 하고 탐조등을 비친다든지 또는 무전으로 부른다든지 또는 기적을 울린다든지 해서 피해가도록 내가 여기 있으니 피해가라 라는 적극적인 신호를 보내야 되고 뒷배는 큰 배는 앞에 적은 배를 발견했을 때는 속도를 낮추고 가까워지면 속도를 낮추고 또 오른쪽 왼쪽으로 변침을 해서 안전하게 통과하는데 둘 다 항해 부주의로 보여집니다. 항해 부주. 원래 원칙은 뭔가요, 대장님? 원래 교통에 관한 원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좁은 수로 협수로를 지날 때 원칙은 뭐예요? 협수로를 지날 때 원칙은 안전 속도를 유지하고 배가 가까워지면 속도를 줄여서 어떠한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협수로를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뒷배가 속도를 낮추고 가까워지면 또는 내가 너를 오른쪽 왼쪽으로 추월한다 하고 신호를 보내고 그러면 그 앞배는 자기가 가는 코스 즉 침로를 그대로 유지하고 가면서 다른 배가 추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배가 큰 배한테 길을 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아닙니까? 우선 그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뒤에서 따라올 때 또는 마주칠 때 그러니까 배가 서로 마주보고 갈 때, 교차할 때, 이런 때는 그게 적용이 되지만, 같은 방향으로 갈 때 앞에 가는 배가 뒤에 큰 배가 온다고 피해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뒷배가 무조건 속도 줄이고 안전거리 유지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앞에 배도 적극적으로 신호 보내고, 적극적으로 신호 보내면서 오지 말아라. 그래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너 조심해라. 하고 기적 또는 탐조등. 무전기로 계속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사고 원인은 대충 어떤 건지 이제 감이 잡힙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두 배가 충돌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두 배가 충돌을 했다고 해도 사망자가 이렇게까지 많은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게다가 사고가 나자마자 승객 한 명이 112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충돌하자마자 112에 신고를 했고요. 이 승객은 살았습니다. 에어포켓 안에서 대피를 하는 상황 속에서 구조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해경은 30분 만에 현장 도착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망자가 많았을까요? 네, 그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유조선이 어선을 충돌했지 않습니까? 어선 안에 객실에 낚시하러 가시는 분들이 배가 부두에서 출항해서 목적까지 갈 때는 선창에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그 안에는
배는 자동차하고 달라가지고 안전벨트도 없고 그냥 쭉 가는데 앉아 계시는 거죠. 네, 앉아 계시는데 뒷배가 갑자기 들이받으니까 충격에 의해서 이분들이 배에 있는 구조물과 부딪혀서 그 외상도 생기고 또 정신도 잃고 그 상황에서 갑자기 그 좌연 선미 쪽 수면하에서 물이 차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정신도 몽롱한 상태에 갑자기 찬물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보죠. 네, 최대 규모의 한미 공중 훈련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발사한 지 닷새 만인데 이게 무력 시위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북한 도발이 고강도였던 만큼 한미 공중 훈련의 규모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우선 스텔스 전투기인 F-22 6대가 투입이 됩니다.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고 마하 2.5의 속도로 적진을 넘나들 수 있거든요. 6대가 투입됐어요. 네, 또 다른 스텔스기 F-35A 그리고 또 장거리 전략 폭격기죠. B-1B 랜서도 투입됩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한미 공군 항공기의 수를 모두 합해보니까 230여 대에 달한다고 전해지고 있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22명이 탄 낚시여선 선창 1호가 인천 진도항을 출발한 건 어제 오전 6시쯤 출항 9분 만에 급유선이 왼쪽 선미를 들이받으면서 순식간에 배가 뒤집혔습니다. 13명은 선체 내로 진입 구조하였으며 나머지 7명은 표류 중인 것을 구조하였습니다. 나머지 2명을 찾기 위해 구조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있었던 낚싯배 전복 사고. 10톤이 안 되는 낚싯배와 300톤이 넘는 급유선이 충돌을 한 겁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교각 사이에 협수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폭이 200m밖에 안 됩니다. 큰 배와 작은 배가 하루에도 한 50척씩 그 교각 사이를 지나다녔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예견된 사고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명조끼 다 입고 있었고요. 안전교육도 다 받고 출발했다고 합니다만 승객들의 잘못이 아닌 거죠, 이건. 이렇게 안전 실수가 일어나다 보면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대형 참사가 예견된 거였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대부분의 사망자가 배 안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대피할 틈도 없이 익사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우선 7명의 생존자 중에 1명이 전한 당시 상황 좀 들어보시죠. 깜깜한 데서 갑자기 뭔가가 나타나는 그런 느낌으로 배 앞부분이 확 보이더니 그냥 왼쪽 선미를 들이받더라고요. 그 충돌하고 몇 초 안 있어서 다 튕겨져 나갔었습니다. 맞아요. 저희랑 부딪힌 배를 향해서 계속 살려주세요라고 해서 그물 같은 걸로 해서 저희를 끌어올렸습니다. 저희가 살아도 죄인인 것 같고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픈데요. 배에는 레이더가 다 있을 텐데 그리고 당연히 이 앞을 보면서 천장들이 운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해난사고 전문가세요. 진교중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 연결을 해보죠. 진교중 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금 사고가 발생한 지 25시간이 넘어가는데 실종자 수색 작업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실종자 수색을 그 야간에 조명탄을 쏘면서 그 바다 위를 쭉 탐색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생존 여부는 차치하고요. 일단 구명조끼를 그 두 분이 입고 있었다면은 물 위로 떠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발견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선장분은 통상적으로 저도 낚시를 다녀봤지만 그 구명조끼를 잘 입지를 않습니다. 선장들은 보통 구명조끼를 잘 입지를 않는다. 이유는 그 배 안에 조타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잘 입지 않고 또 한 분은 입었다 하는데 그 입었으면은 바로 그 오렌지색이기 때문에 바다 색깔은 그 네이비 블루 아닙니까? 배색이 오렌지색이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띄어야 되고 또 그 근처 해역이 망망대해도 아니고 바로 연안이기 때문에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빠져나오기만 했었어도 사실은 30분 만에 해경이 왔고 또 급유선은 멀쩡합니다, 여러분. 300톤급 급유선은 멀쩡해서 바다에 떠 있는 사람들을 이 급유선에서 건져냈습니다. 구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선실 안에서 전복되자마자 물이 들어오고 정신 잃고 뭐 이 상황에서 익사할 수밖에 없는 이 안 좋은 상황으로 갔던 거라고 보여지네요. 예. 네. 아무쪼록 실종자 2명이 빨리 발견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황 지켜봐야겠습니다. 대장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진교중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 우리가 네. 기분 좋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글쎄요. 굉장히 무거운 얘기들이 많네요. 어제 큰 사고도 있고요. 또 정치 쪽을 바라보면 전국도 안개 속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행간에서 좀 다뤄보죠.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이틀이나 지금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3일이라도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오늘까지 지금 처리안이 미뤄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오늘이 4일이니까 이제 이틀이 지난 건데요. 자칫하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넘긴 국회,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김동연 부총리가요. 네. 예산안 처리 무산된 직후에 한 말이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주말 내내 120이라고 하는 말이 회자가 됐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실 직원들이 컴퓨터 비밀번호를 1202로 똑같이 걸어놓았다. 오늘 끝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버텼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이니까 예산실 직원들이 12월 2일까지 이 컴퓨터 사용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손 털고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시한 넘기면서 참 우리도 난감하다,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이제 표현한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국회 선진화법 만들어진 이후로는 계속 시한 내에 처리됐었잖아요. 네, 맞아요. 예산안이.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이유도 이 연말에 예산안 처리 때문에 맨날 몸싸움이 일어났잖아요. 맨날 1월 1일 넘기고. 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자. 그래서 2014년에 이제 법을 제정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처리 시한을 그 이후에는 몇 시간 정도 넘겼지만 그래도 다 대체적으로 맞아요. 이 법정 처리 시한 내 정도에 다 끝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거를 4년 만에 넘겼으니까 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번엔 예산안 처리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무원 증원 문제, 최저임금 인상분 4조 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 기초임금 아동수당 문제, 법인세, 소득세 인상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산 넘어 산인 쟁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당은 생사리 뜯기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고, 야당은 여당이 침대 축구를 하면서 버티고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은 공무원 증원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최대 쟁점은 그거죠. 지금 자유한국당 정구택 원내대표는 우리는 100%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짝 않겠다. 6,500명에서 700명 마지노선 그어놨고요. 국민의당은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늘릴 수는 없다. 이게 법정 시한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하면서 9,000명 마지노선 그어놨습니다. 보좌관은 잘만 늘리시더니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자,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지방선거 때문이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최대 쟁점 법안 중 하나였던 기초임금과 아동수당. 사실은 내용상에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 때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2명이 출발할 때는 분명히 다 입고 있었대요. 확인을 했답니다. 네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뭔가 다른 이유로 잠깐 벗어놓은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입고 있었다면 반드시 떠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반드시? 예, 반드시 떠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명조끼는 그 생사를 불문하고 물에 떨어지면은 그 부력에 의해서 반드시 뜨도록 돼 있고 뜬 것은 그 주변에 어선 헬리콥터 또 그 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그래서 그 분들한테 쌍안경이나 또는 다른 어떠한 그 물체에 의해서 분명히 눈에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군요. 반드시 떠야 되는 상황. 그럼 지금 이제 25시간이 지났는데
냉정하게 생존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보세요? 저는 뭐 거의 생존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이유는 통상적으로 섭씨 5도에서 10도 사이 해수 온도가 될 때 생존 가능성이 2시간, 최대 훈련된 병사가 4시간인데 지금 사고 해역의 해수 온도는 7.5도에서 8.5도씨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써 25시간이 지났는데 생존 가능성보다도 10배 이상 지났기 때문에 저는 생존 가능성은 희박하다. 단 이분들이 떠밀려서 육지나 섬으로 갔을 때는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그쪽은 육지나 섬 쪽도 다 수색이 가능한데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습니다. 뭐 기적 같은 생활을 지금은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수색 작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원인을 좀 보겠습니다. 뭐 날씨가 급변한 거 아니냐, 수로가 너무 좁았던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전문가로서 보실 때 종합적으로 볼 때 사고 원인 뭐라고 보세요? 저는 항해 부족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출항할 때 시정도 4km, 그 다음에 파도도 1 내지 1.5, 그 다음에 비가 조금 내렸지만 날씨도 그랬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해상에서 기상이 돌변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연안 쪽은. 따라서 제가 보는 것은 협수로도 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라, 왼쪽으로 붙어서 가라. 다 GPS도 있고 배 레이더도 있는데. 잠깐만요. 레이더가 큰 배, 300톤급 큰 배야 있었겠지만 그 낚싯배 조그만한 배에도 있었을까요? 낚싯배도 당연히 레이더가 있죠. 그래요? 네네. 그럼 레이더로 서로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레이더를 활용을 했으면 다 봤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두 군데 다, 큰 배나 적은 배 두 군데 다 레이더를 정확히 보지 않고 그냥 항해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주시하지 않고 연안이니까 좀 방심한 채 항상 지나다니던 길이니까 그냥 갔을 가능성. 네. 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뭐 상황을 가장 정확히 아는 건 선장이겠습니다만 지금 작은 배의 선장은 실종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손님이죠. 생존자 증언이 그나마 실마리가 될 텐데요. 생존자의 증언 잠깐 다시 듣겠습니다. 그냥 새벽이었지 뭐 안개가 끼거나 그걸 때문에 뭐 시야가 안 보이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일단 저희가 출항을 해서 한 10여 분 정도 나갔는데 뒤쪽에서 배 모양의 불빛이 있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1, 2분 최 안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전복이라는 자체를 느낄 새가 없이 저희는 튕겨 나갔기 때문에 진행 방향에서 왼쪽이요. 그러니까 왼쪽 뒷바퀴. 자동차로 따지면. 지금 생존자